두 번째로 살펴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히에라키컬 클러스터링, 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입니다. 이 히에라키컬 클러스터링은 클러스터들을 서로 묶어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데요. 이 클러스터들이 이제 계층적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히에라키컬 계층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와 같은 형태의 트리 그래프, 덴드로그램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다는 것, 시각화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히어라키컬 클러스터링의 가장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밑에 그림과 같은 이 덴드로그램은 트리와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클러스터리 어떻게 병합이 되는지, 어떻게 합쳐지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나눠지는지를 잘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번과 18번 데이터를 합쳐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14번과 19번 데이터를 합쳐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 또 이 클러스터와 이 클러스터끼리 묶어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들고 하면서 이런 병합 형태로 이렇게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합치는 식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체 데이터를 하나로 보고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트리와 같이 나눠주는 형태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덴드로그램을 위에서 아래로 보느냐, 아래에서 위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클러스터링 과정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히어라키컬 클러스터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밑에서 위로 가는 방식, 작은 클러스터들을 이제 가까운 클러스터끼리 묶어서 더 큰 클러스터들로 만들어주는 방식이 이 어글로머레이티브 클러스터링, 병합 클러스터링이 되겠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계층적 군집 방법이 이 어글로머레이티브 클러스터링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모든 데이터들을 하나의 클러스터에 있다라고 취급을 하다가 이것을 조금 더 잘게 분할해주는 방식으로 클러스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디바이시브, 나눈다라는 뜻이죠. 이 디바이시브 클러스터링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서 어글로머레이티브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글로머레이티브 클러스터링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들을 모두 다 이 어글로머레이티브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클러스터링이니까 이렇게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 셋이 존재를 하고요. 이 데이터 셋이 존재했을 때 처음에는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을 서로 다른 클러스터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n개 있으면 n개의 클러스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클러스터들을 서로 비슷한 클러스터끼리 병합해주는, 묶어주는 작업을 어떤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행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들을 이런 어글로머레이티브 클러스터링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그림을 통해서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모든 데이터들을 서로 다른 클러스터로 취급을 합니다. 이들 중에서 서로 가까운 두 개의 클러스터,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 페어끼리 먼저 묶어주는 거예요. 이 데이터 포인트들, 이 서로 다른 클러스터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는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첫 단계에서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를 고르라고 하면은 이 두 개의 클러스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묶어주고요. 그 다음 가까운 애는 이건, 그 다음 가까운 애는 이건,
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의 클러스터가 있는데요. 이 8개의 클러스터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2개의 클러스터를 찾아봤더니 이것과 이것이 되었네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병합을 시켜줬습니다. 이런 과정을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혹은 하나의 클러스터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주는 것이 어글로머레이티브 클러스터링입니다. 이 과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병합되는 순서를 이용을 해서 이 덴드로그램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덴드로그램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클러스터링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가능한 클러스터 결과가 무엇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 밑에 있는 덴드로그램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가장 밑에 있는 이 조합이 가장 먼저 묶인 클러스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호리젠탈 라인 인터랙트가 서로 묶인 클러스터를 나타내는데요. 가장 밑에 있을수록 가장 빠르게 묶인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묶이고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묶이고 얘가 세 번째, 네 번째 묶였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와 같은 순서로 이렇게 묶이게 되죠.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밑에 있는 것부터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끼리 묶어준다라고 했습니다. 디스턴스가 작을수록 더 빨리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턴스가 작은 1, 4, 가장 작은 1, 4가 가장 먼저 묶이고 그 다음 디스턴스 값을 갖는 이 6, 9가 그 다음에 묶이는 것을 우리가 빠르게 확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덴드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클러스터의 개수도 조절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개의 클러스터를 만들고자 한다면 여기서 2개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이 부분까지 딱 잘라서 이렇게 클러스터 1개, 이렇게 클러스터 1개로 만들어 줄 수 있고요. 3개의 클러스터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 이 덴드로그램을 보고 3개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이 부분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클러스터들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4개의 클러스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서 이 클러스터 하나, 얘 하나, 이것 하나, 이것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클러스터 개수 우리가 결과를 보고 난 이후에 알고리즘 모두 다 돌린 이후에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해당 개수에 따라서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묶이게 되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 이 클러스터들의 디스턴스 값은 그럼 또 어떻게 되는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여러 가지 아까 해당 과정을 거치는 모든 알고리즘들을 어글로머레이티브 클러스터링이다라고 부른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서로 다른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디퍼런스가 있을 수가 있죠. 같은 어글로머레이티브 클러스터링으로 묶이더라도 서로 다른 기법들이 존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기법이 서로 다른 기법들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냐 하면은 우리가 이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보고서 가장 작은 거리를 갖는 클러스터를 먼저 묶어준다 했어요. 이때 이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구하는 방식을 우리가 링키지 크라이테리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서로 다른 링키지들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키지들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싱글 링키지, 컴플리트 링키지, 에버리지 링키지, 월드 링키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 이 월드 링키지가 되겠습니다. 각각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글 링키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싱글 링키지란 두 개의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 페어들을 비교해서 그것들의 거리를 구해주는데 그 거리들 중에 최소값을 싱글 링키지라고 합니다. 두 개의 클러스터에 속한 데이터 포인트, 여기에는 4개, 여기에도 4개가 있죠. 여기에 4개 중에 하나, 여기에 4개 중에 하나, 총 16가지의 페어가 있어요. 이 페어들의 디스턴스를 다 보고 가장 거리가 짧은, 그 가장 작은 거리를 사용을 해주는 것이 이 싱글 링키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 가장 가까운 두 개의 점을 고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이즈 혹은 아웃라이어에 굉장히 센시티브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컴플리트 링키지, 맥시멈 링키지라고도 부르는 이 방법은 완전히 반대인데요. 이 두 개의 클러스터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의 페어들 중에서 거리가 가장 먼 것을 이용을 해서 가장 큰 거리로 이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정의를 하는 것이 이 컴플리트 링키지 이 방식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싱글 링키지보다는 이 노이즈나 아웃라이어에 조금 덜 센시티브 하게 되긴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 이 클러스터링을 구성을 할 때 거의 구와 같은 형태의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싱글 링키지 그리고 컴플리트 링키지를 조합한 것이 이 에버리지 링키지입니다. 이름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클러스터 내부에 있는 모든 서로 다른 데이터 페어들 간의 거리의 평균값을 이 클러스터 간 거리로 이용을 해주는 것이 이 에버리지 링키지 이 방식입니다. 얘도 노이즈나 아웃라이어에 좀 덜 센시티브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클러스터들이 구 형태로 뭉치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월드 링키지라고 했었죠. 이 와드 링키지와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클러스터가 이렇게 분할되어 있다가 뭉쳐질 때 이 클러스터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 간의 베리언스가 얼마만큼 증가하느냐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와드 링키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 클러스터를 뭉쳤을 때 베리언스의 증가값이 가장 작은 두 개의 클러스터를 먼저 합쳐주게 됩니다. 얘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요. 앞서 다른 링키지들처럼 노이즈나 아웃라이어에 덜 센시티브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수학적인 관점에서 앞에서의 K-민즈 클러스터링과 가장 유사하도록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장점이 이런 이론적인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각각의 클러스터들의 사이즈가 꽤 비슷하게 뭉쳐진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4가지 링키지를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 포인트들을 병합시켜서 클러스터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일하게 6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걸 서로 다른 링키지를 이용을 해서 클러스터링을 해볼게요. 싱글 링키지와 같은 경우 클러스터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의 미니멈 디스턴스를 이용을 한다 했죠. 그래서 먼저 처음에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만큼 6개의 클러스터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가장 가까운 거리를 갖는 이 36끼리 묶어주고 그 다음 가까운 거리를 갖는 이 25끼리 묶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클러스터가 4개, 현재까지 4개 있게 되죠. 이 4개의 클러스터 중에서 디스턴스가 가장 작은 거를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의 클러스터 간의 디스턴스를 구해볼게요. 이 클러스터 그리고 이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은 각각의 클러스터 내부에 있는 점들 사이의 거리 중에 최소값이라 했죠. 3하고 4 사이의 거리와 6하고 4 사이의 거리 중에 작은 거 3, 4 이 거리가 되겠죠. 이 거리가 이 클러스터와 이 클러스터 사이의 거리로 정의가 됩니다. 이 클러스터와 이 클러스터 간의 거리는 가까운 것 이걸로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이 클러스터 그리고 이 클러스터 사이의 거리는 가장 가까운 2개 포인트 이걸로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리고 이 클러스터 그리고 얘와 이것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정의가 되겠네요. 이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가 뭐예요? 이 얘죠, 그죠? 그래서 이 클러스터 그리고 이 클러스터가 먼저 이렇게 세 번째로 묶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컴플리트 링키지를 보도록 할까요? 먼저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모두 다 클러스터인 경우에는 앞에서 같이 이렇게 묶이는 거 먼저 이루어지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4개의 클러스터 중에서 컴플리트 링키지를 이용을 해서 거리를 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리를 갖는 2개의 클러스터끼리 묶어주게 될 거예요. 이 클러스터와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도록 하죠. 데이터 포인트 페어들의 디스턴스 중에서 맥시멈 값을 이용을 해서 클러스터 거리를 구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6, 4가 이 2개 클러스터 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얘네 클러스터와 이것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그 거리는 이 5와 4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클러스터 그리고 이 클러스터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그것은 가장 길이가 큰 이 5, 6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클러스터들과 이 남은 클러스터 1과의 거리를 구하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1과 4의 거리 이렇게 되겠죠. 자, 이들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가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거리가 되죠. 그래서 이 클러스터와 이 클러스터가 먼저 이렇게 묶이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버리지 링키지, 와드 링키지 또한 이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구하는 그 링키지의 정의에 따라서 링키지 값이 작은 클러스터들끼리 먼저 묶이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히어라키컬 클러스터링 그 중에서도 이 어글로머레이티브 클러스터링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히어라키컬 클러스터링의 메인 파라미터는 링키지입니다. 어떤 식으로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정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미리 세팅된 그 클러스터의 개수 혹은 이 클러스터 간의 디스턴스의 트레스홀드
즉 언제까지 병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 미리 정해놓은 컨디션이 또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어글로머레이티브 클러스터링의 경우에는 이런 종료 조건을 미리 설정을 해주지 않더라도 클러스터링을 풀로 하나의 클러스터가 될 때까지 풀로 한 다음에 덴드로그램을 그려서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와 같은 경우에는 좀 덜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링키지가 되겠습니다. 장점은 무엇이냐면 얘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덴드로그램을 그려서 이 클러스터링이 어떠한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 덴드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서로 다른 개수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히어라키컬 클러스터링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링키지 값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클러스터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랜덤한 요소가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덴드로그램을 통해서 이 클러스터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클러스터의 개수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딱 하나의 결과를 나온다, 이게 결정적이다, 디터미니스틱하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클러스터가 병합되고 나면은 그것을 이제 다시 나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가장 좋은, 그러니까 최적의 선택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꽤나 언스테이블하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계산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것, 그리고 데이터 스케일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는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앞에서 K민지의 단점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클러스터링의 쉐입에 제한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계층 군집의 단점으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클러스터링 방법인 DB 스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B 스캔은 density based 클러스터링입니다. 이런 DB 스캔을 포함해서 이런 density based 클러스터링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밀집한 지역에 따라서 데이터를 그룹화 시켜줍니다. 데이터들이 이제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데이터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데이터가 별로 없는 부분도 있죠. 이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더 잘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가 밀집해져 있는 부분, 그렇지 못한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밀집한 이 부분들은 이 데이터가 별로 없는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서로 구획이 나누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의 밀집도를 반영을 한 것이 이 density based 클러스터링이 되겠습니다. 이런 density based 클러스터링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앞에서 보았던 다른 클러스터링에 비해서 복잡한 형태의 클러스터 모양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특징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노이즈나 아웃라이어들도 잘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이 좋은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DB 스캔의 풀네임은 Density 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s with Noise 인데요. 노이즈가 있는 문제에서도 제대로 잘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다. 데이터들을 잘 구분 지어줄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이 DB 스캔에서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에 데이터가 밀집되어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그림으로 보았듯이 이런 2D 디멘전인 경우에는 우리가 딱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에 데이터가 밀집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이렇게 2D가 아니라 3D, 4D인 경우에 이 어느 부분에 어떤 데이터 근처에 데이터가 밀집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밀집된 부분을 찾기 위한 과정이 이 DB 스캔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 DB 스캔의 알고리즘을 살펴보기 전에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 그리고 이제 메인이 되는 용어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DB 스캔의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입실론 그리고 미니멈 샘플 이라고 하는 최소 샘플 개수를 이제 두 개의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로 갔는데요. 이따가 볼 이 알고리즘에서 각각의 이 데이터 포인트들마다 그 데이터 포인트들의 이웃을 결정해 주기 위한 원의 반지름을 입실론이라고 설정을 할 거고요. 그 원 반지름을 입실론으로 갖는 그 원 내부에 몇 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는지를 세줄 건데, 그런 데이터 포인트들이 최소 몇 개 있어야 하는지를 설정을 해주는 것이 이제 민 샘플이라고 하는 최소 데이터 포인트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살펴볼 density라고 하는 것은 이 주어진 반지름을 갖는 그 원 내부에 몇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존재하느냐를 가지고서 정의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마다 그 특정 반지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원 안에서 몇 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을 가지냐, 즉 해당 데이터 주변으로 몇 개의 데이터들, 얼마만큼 많은 데이터가 밀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포인트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코어 포인트, 핵심 포인트 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 주변 원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되겠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보더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체는 코어 포인트가 아니지만, 즉 내 주변에는 일정 개수 이상의 이웃들이 존재하지 않지만 다른 코어 포인트의 이웃으로 존재하는 애들이 보더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노이즈 포인트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데이터 포인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그러니까 그 주변에 데이터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포인트들이 이 노이즈 포인트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 용어들을 다음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포인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입실론 만큼의 반지름을 갖는 원 혹은 구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를 세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세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게 되죠. 그래서 A 안에 A를 중심으로 한 구 안에 있는 이 데이터들, 얘를 네이버라고 부를게요. 이 개수가 지금 7개 있기 때문에 민 샘플, 앞서 말했던 또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인 이 민 샘플보다 더 많게 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 포인트 A는 코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 포인트 B를 보도록 할게요. 자, B는 B 주변으로 입실론의 반지름을 갖는 원을 그렸을 때 그 내부에 데이터 포인트가 몇 개 있냐 하면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민 샘플 이 값보다 작게 되겠죠? 그래서 이 B와 같은 경우에는 코어 포인트가 아닙니다. 근데 코어 포인트가 아닌데
코어 포인트인 B의 이웃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보더 포인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포인트 C를 보도록 하죠. 이 C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입실론의 반지름을 갖는 원을 그렸을 때 그 안에 데이터 포인트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3개 있게 됩니다. 민 샘플 값보다 적은 만큼 갖고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이 C를 네이버로 갖는 코어 포인트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이 C는 노이즈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B 스캔에서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가 노이즈 포인터, 보드 포인트 혹은 코어 포인트로 할당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용어들을 기억을 하면서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DB 스캔은 우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레이블이 없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이 존재하죠. 각각의 데이터는 D의 피처를 갖는 D차원의 벡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데이터가 지금 N개 있습니다. 자, 이런 N개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DB 스캔 알고리즘이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데이터 포인트를 아무거나 랜덤하게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반지름을 입실론으로 갖는 원을 그려서 그 내부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의 개수를 세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그린다라고 하는 개념 대신에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이 해당 중심으로부터 현재 갖고 있는 그 데이터로부터 거리가 입실론 혹은 그 이하인 데이터 포인트들을 찾아서 그것의 개수를 세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때의 그 개수, 이 네이버의 개수가 민 샘플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 포인트를 노이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라벨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포인트가 노이즈 포인트다라고 할당이 되면은 얘는 이제 어떤 클러스터에 속하지 않는 그냥 노이즈와 같이 취급이 되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할당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해당 데이터 포인트 주변으로 이웃이 정해진 개수, 민 샘플보다 많거나 아니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런 경우에는 우선 해당 데이터 포인트를 코어 포인트라고 어사인을 해줍니다. 해당 포인트가 코어 포인트라고 이제 라벨이 붙게 되면 이 해당 포인트를 새로운 클러스터로 할당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의 이웃한 데이터들, 즉 이 주변으로 입실론만큼의 원을 그릴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을 이제 하나하나 차례로 방문을 해줄 건데요. 이 하나하나 그 데이터 포인트들을 살펴볼 때 해당 데이터 포인트에 어떤 클러스터 라벨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포인트도 이 같은 이 코어 포인트와 같은 클러스터로 어사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이웃 포인트가 코어 포인트인 경우에는 해당 코어 포인트에도 이제 이웃들이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 이웃들도 계속해서 차례로 방문을 해주면서 클러스터 라벨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같은 클러스터로 할당을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네이버들을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살펴봐 주는데요. 더 이상 방문할 네이버가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방문을 하다가 더 없게 되면은 이제 해당 클러스터 라벨을 어사인 하는 것은 이제 종료가 되고요. 아직 노이즈 혹은 클러스터로 라벨이 되지 않은 아직 방문되지 않은 점들 중에 다른 포인트를 하나 다시 선택해서 위와 같은 작업을 이제 반복해 주면 됩니다. 네,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처음에 이 arbitrary 포인트 잡은 것을 이렇게 표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입실론만큼의 반지름을 갖는 구를 이렇게 그려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데이터 포인트들이 만약에 민 샘플 개수보다 적게 있는 경우에는 이 x를 노이즈 포인트로 두고서 다른 포인트를 또 다시 알비트러리 포인트로 잡아서 이 분석 과정을 반복을 해줄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일정 개수 이상이 있어서 얘가 코어 포인트가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새로운 클러스터를 어사인 해주죠. 빨간색으로 해당 클러스터를 표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코어 포인트에 이제 네이버들도 하나하나씩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네이버에 클러스터가 할당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네이버도 같은 클러스터로 할당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해당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크기 반지름이 입실론인 원을 이렇게 그려서 거기 안에 네이버가 몇 개 있는지 이제 살펴봐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얘가 그 네이버의 개수가 민 샘플보다 더 작게 된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냥 보더 포인트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민 샘플보다 더 많게 되었다 라고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코어 포인트가 되죠. 그럼 얘도 얘의 이웃한 점들도 우리 앞에서 잡았던 얘의 이웃들 이것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다시 또 방문을 해서 클러스터를 어사인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코어 포인트들 첫 번째로 잡았던 코어 포인트의 이웃한 코어 포인트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걔네들의 이웃을 계속 이렇게 따라가면서 만약에 해당 포인트들이 다른 클러스터로 미리 어사인된 게 아니라면은 같은 색깔로 같은 클러스터로 묶는 작업을 계속해서 이웃한 노드들 존재한다면 이웃한 노드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어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실론이라고 하는 값을 이용을 해서 주변에 있는 데이터들 해당 데이터 포인트들 근처에 밀집되어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을 같은 클러스터로 어사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부분에 밀집되어 있는 포인트가 없다. 그리고 그 외에 아주 멀리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 그 데이터 포인트들 중에서 또 하나를 랜덤하게 뽑아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해당 데이터 포인트들 근처에 있는 데이터를 그 데이터 포인트와 같은 클러스터로 어사인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DB스캔 알고리즘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요. 앞에 있는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거기에서 우리 사전에 클러스터의 개수를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이 DB스캔 알고리즘은 이 클러스터의 개수를 미리 세팅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서 밀집도에 따라서 클러스터의 개수가 자동으로 결정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입실론 그리고 민 샘플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클러스터의 개수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DB스캔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간의 거리에 기반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스케일링 굉장히 중요해지고 데이터의 스케일에 따라서 이 결과값이 많이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DB스캔에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두 개, 즉 민 샘플이랑 입실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라서 결과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딱 눈에 띄는 것은 이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라서 클러스터의 개수가 그리고 노이즈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그림에서 서로 다른 색깔은 서로 다른 클러스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색깔이 할당되지 않은 이런 점들은 노이즈 포인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이즈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클러스터에 할당이 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점의 크기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점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코어 포인트, 그리고 지금 보더 포인트인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것으로 포인트가 나타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은 이제 가로로는 입실론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세로로는 민 샘플의 개수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 샘플의 개수가 작을수록 민 샘플의 개수가 작을수록 노이즈의 개수가 이게 줄어들고, 그리고 또 이 클러스터의 개수가 더 많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입실론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데이터들이 서로 더 묶이게 되기 때문에 클러스터의 개수가 이제 줄어드는 것을, 그리고 노이즈로 분류되는 애들의 수가 더 적어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 샘플이랑 이제 입실론이 이 데이터 밀집도를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입실론을 이제 작게 둘수록, 이 입실론을 작게 둘수록 이제 밀집도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이 커지기 때문에 어떠한 포인트도 이제 코어 포인트가 되지 못하고 어떤 포인트가 노이즈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더 높게 됩니다. 반대로 입실론을 매우 크게 하면은 이제 모든 포인트가 이 코어 포인트의 네이버가 되기 때문에 모든 포인트가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에 속하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네, 민 샘플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덜 조밀한 지역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제 잡음 포인트가 될 것인지, 노이즈 포인트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의 클러스터로 결정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민 샘플 수를 늘리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이제 밀집되어 있다라고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제한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 포인트가 노이즈 포인터로 할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하이퍼 파라미터의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 DB 스캔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이 DB 스캔의 메인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 입실론과 민 샘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클러스터에 비해서 얘의 장점은 미리 클러스터의 개수를 설정을 해 놓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것과, 더 큰 장점은 복잡한 형태의 클러스터도 잘 잡아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K-민즈가 잡아내지 못한 투문 데이터셋에서의 이 초승달 쉐입도 이 DB 스캔과 같은 경우에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잘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DB 스캔과 같은 경우, 앞에서 다른 알고리즘들과 같은 경우에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어떠한 클러스터로 할당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요. 이 DB 스캔과 같은 경우에는 할당이 되지 않는 포인트들, 즉 노이즈나 아웃라이어 같은 포인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클러스터로 할당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껴져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로버스트한 클러스터를 잘 잡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요, 여기에서 우리 알고리즘에서 처음에 어떠한 특정 포인트를 랜덤하게 잡아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이웃의 개수를 구하고 노이즈 포인트인지 보더 포인트인지 코어 포인트인지를 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랜덤한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딱 하나로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 딱 하나의 결과로 딱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 단점 중에 하나로 뽑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앞에서 이 차원의 저주를 보면서
커서브 디멘저널리티 설명을 할 때 차원의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변수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가 하이 디멘전일수록 데이터가 스파스하게 분포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스파스하게 분포하는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밀집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density based 클러스터링의 경우, DB스캔의 경우에는 클러스터를 잘 만들지 못한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인 경우에 DB스캔이 잘 작동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에 몇 개의 피처를 뽑아내서 피처를 셀렉션 하거나 아니면 차원을 줄인 후에 DB스캔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세 가지 모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세 가지 알고리즘의 특징을 서로 비교해주고, 그리고 또 이 클러스터링 결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클러스터링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이제 정확한 클러스터링이란 없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 퀄리테이티브한 방식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얘가 클러스터가 잘 만들어졌는지, 아니면은 그룹화된 그 클러스터들을 보고서 얘들이 어떤 의미 있는 패턴을 잘 추출해낼 수 있는지 를 파악하는 등의 이런 질적 평가로 평가 방식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양적 평가를 하기 위한 지표도 있는데요. 그건 이제 뒤에서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세 개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알고리즘 내에서 클러스터들이 어떠한 식으로 묶이는지 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클러스터링 모두 큰 데이터셋, 그리고 실제 데이터셋에서 잘 활용이 될 수 있고요. 이해하기가 쉽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알고리즘마다 서로 다른 장점이 있게 되죠. 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각각의 알고리즘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K-민즈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K-민즈를 통해서 클러스터 센터를 구한다라고 했어요. 클러스터 민을 구하죠. 이 클러스터 민을 이용을 해서 해당 클래스의 대표 값을 설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K-민즈 클러스터링의 가장 좋은 장점입니다. 네, 어떤 데이터를 세 개의 클러스터로 나눴어요. 이 세 개의 클러스터를 이제 평가해 줘야겠죠. 그 세 개의 클러스터마다, 혹은 네 개의 클러스터를 만들었으면 네 개의 클러스터마다 어떠한 패턴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패턴을 살펴보기 위한 이 서로 다른 대표 값으로 해당 클러스터들의 센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분석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어라키컬 클러스터링의 경우에는 우리가 덴드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전체 과정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이제 DB스캔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이즈 포인트들을 따로 빼주기 때문에 조금 더 로버스트한 클러스터링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리고 클러스터의 개수를 미리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 두 가지 클러스터에 비해서 얘와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한 형태의 클러스터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앞서 K-민즈 클러스터링이나 히어라키컬 클러스터링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에서 보는 것처럼 구 형태의 컴팩스한 형태의 클러스터만 만들어지는데요. 이 DB스캔과 같은 경우에는 density based 클러스터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클러스터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클러스터의 결과를 평가하는 부분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클러스터 결과를 얻었을 때 그 클러스터링 결과가 옳은 결과인지, 괜찮은 결과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을 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 그러한 평가를 해 주어야 될까요? 먼저 이제 언제 이런 클러스터가 괜찮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경우가 언제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 클러스터링을 언제 사용한다 했죠? 네, 데이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떠한 패턴을 찾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러스터링 결과를 통해서 어떤 패턴이 있는지 추출하고자 할 때, 그 패턴을 이제 해석해낼 때,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결과로 만들어진 이 클러스터링이 제대로 만들어진 클러스터인지 이를 먼저 설명을 해 주어야지 해당 클러스터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가 데이터를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 클러스터 밸리데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안에 몇 개의 서로 다른 패턴이 존재하는지, 데이터가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할 때, 이럴 때 이 클러스터링이 잘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서로 다른 이 클러스터 개수마다 이 클러스터링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서 몇 개의 클러스터가 가장 적절한가 판단할 때 이 클러스터 밸리데이션이 필요하겠고요. 혹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비교할 때 그 해당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들로부터 나온 그 결과, 그 클러스터링 결과 들 중에서 어떠한 클러스터링 결과가 더 좋은지를 판단할 때 이 클러스터 밸리데이션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밸리데이션을 어떻게 하느냐를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지도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퍼포먼스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류 분석과 같은 경우에 어큐리시,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 뭐 AUC 등등 다양한 스코어 평가 지표들이 있었고, 리그레션과 같은 경우에는 MSE, RMSE, R스퀘어 등등의 다양한 평가 지표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리고 클러스터링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딱 인투이티브한 딱 정해질 수 있는 그런 평가 지표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질적 평가로 클러스터링을 평가를 해 주는데요. 어떻게든 이제 양적으로 클러스터끼리 이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끼리 결과끼리 비교를 해 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가 다루고자 하는 데이터가 그 데이터들이 어떠한 그룹으로 묶이는지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투문 데이터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 하나, 이렇게 그룹 하나로 묶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도 보이죠. 그리고 이 투문 투문 데이터와 같은 경우에 분류 문제에 사용되는 토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얘는 클래스 무엇, 얘는 클래스 무엇으로 y-값이 할당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클러스터링 하고자 하는 문제가 사실 y-값이 클래스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지표가 이 ARI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이 ARI와 같은 경우에 클러스터링이 잘 되었으면은 가장 좋은 값 1, 그리고 클러스터링이 이제 그 클러스터를 랜덤하게 어사인하는 경우 값 0을 갖도록 만들어져 있는 지표입니다. 얘는 어떻게 보면은 분류 분석의 어큐리시랑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여기서는 각각의 데이터에 클래스가 있다라고 해서 어큐리시 지표를 바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얘네 클러스터를 이제 1, 2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여기에 실제 라벨은 0, 1 혹은 1, 0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부여한 라벨과 이 클러스터 인덱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어큐리시 지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이런 라벨과 무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ARI라고 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의 클래스 Y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값인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Y가 있는 데이터인 경우에는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하지 않아요. 데이터를 어떻게 묶어야 될지 이미 Y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도학습을 하지 비지도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평가를 할 때 ARI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ARI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새로운 알고리즘, 새로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만들 때 그때 이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잘 분류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이미 Y가 부여되어 있는 그 지도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는 그 경우에 활용을 하게 되지 실제적인 경우에는 잘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경우에는 이제 클러스터링 할 때 그라운드 트루스 밸류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경우에 사용되는 지표가 이 실루엣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이 실루엣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지표는 데이터들끼리 잘 뭉쳐져 있는지를 판단해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이터들을 같은 클러스터로 잘 묶여 있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클러스터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잘 떨어져 있는지를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해주는 것이 이 실루엣 코에피션트입니다. 이 실루엣 코에피션트에서는 잘 묶여져 있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애들은 잘 떨어져 있는지를 평가한다 했죠. 이렇게 같은 클러스터 내부에 있는 점들이 잘 붙어 있는지 를 설명하는 것이 이 코헤션이고요. 서로 다른 클러스터끼리 잘 떨어져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그 클러스터 세퍼레이션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이 실루엣 코에피션트가 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 계산식에서 이 클러스터 코히션 그리고 세퍼레이션을 모두 고려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고려하냐면 이 클러스터 코히션과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고려를 하게 되냐면 현재 데이터 포인트에서 이 데이터 포인트가 들어있는 클러스터 내부에 있는 다른 포인트들 간의 거리의 에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이 클러스터 코히션을 계산을 해줍니다. 이 데이터 포인트가 속한 클러스터 내부에 있는 다른 포인트들 간의 거리가 작다라고 하면은 이 거리 평균이 작다라고 하면은 이 클러스터 내부의 데이터들이 잘 응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작으면 작을수록 클러스터링이 잘 된 것이고요. 이 클러스터 세퍼레이션과 같은 경우에 B로 이렇게 계산을 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 B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현재 이 XI가 속한 이 클러스터와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를 찾아서 해당 클러스터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 사이의 거리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 안에 있는 데이터들 간의 거리가 길면 길수록 크면 클수록 이 클러스터가 잘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B는 클러스터 세퍼레이션을 의미하고 얘가 크면 클수록 좋게 됩니다. 그래서 A가 작으면 작을수록 B가 크면 클수록 좋은 클러스터링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마다 계산을 해준 다음에 그것의 서메이션을 통해서 전체 데이터에 대한 클러스터링의 에버리지를 구해서 이 전체 클러스터링의 이 실루엣 코에피션트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루엣 코에피션트가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러한 클러스터링 리절트가 더 좋은 클러스터링 리절트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것이 이 실루엣 코에피션트를 이용한 클러스터링 밸리데이션, 클러스터링 비교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평가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실루엣 코에피션트 이외에 평가해 주는 방법은 이제 퀀티피케이션이 아닌 질적, 퀄리테이티브 이밸류에이션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리절트가 있을 때 해당 그 클러스터로부터 어떤 그 클러스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잘 각각의 그룹마다 잘 담겨 있는지 파악을 해 줌으로써 해당 클러스터링 리절트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적 평가를 해야 할 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클러스터링 리절트는 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해 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알고리즘을 돌리더라도 이제 랜덤한 요소에 따라서 서로 다른 클러스터가 나올 수 있죠. 그 부분도 모두 다 고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러스터 결과가 딱 나왔을 때 이 해당 클러스터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 전부를 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피해 주어야 한다. 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러한 실수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 클러스터링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한 어떤 요약값들을 살펴본다든지, 아니면 각각의 클러스터 안에 있는 피처 값들을 뭐 다 한번 해석해 본다든지, 아니면 각각의 클러스터에다가 얘가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 라벨을 붙여본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클러스터링이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평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의료 인공지능과 같은 경우에, 의료 데이터를 이용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런 클러스터링 기법을 적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환자가 어떠한 병원에 이제 몇 번만큼 방문했느냐, 어떠한 시기에 어떤 병원에서 어떤 서비스를 몇 번 받았느냐, 이런 데이터를 담고 있다라고 할게요.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제 환자를 클러스터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해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는 병원을 어떤 클러스터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은 병원을 굉장히 많이 가는 데이터 포인트들이었다. 어떤 클래스에는 어떤 병원을 보통 안 가는 그런 패턴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그룹들 클러스터링 리절트를 통해서 이 환자들의 이제 의료 사용성, 의료 서비스 사용 패턴을 우리가 구분을 해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을 해주고 해당 클러스터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그 설명이 잘 되는지 잘 되지 않는지를 파악해 봄으로써 우리의 클러스터링 결과를 밸리데이션 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럴 때 보통 이제 클러스터링이 활용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요약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이번 장에서는 이 비지도 클러스터링을 배웠고, 그 전까지 이제 다양한 비지도 학습 기법에 대해서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하는 것, 그리고 차원 축소하는 것, 그리고 클러스터링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기법들은 보통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할 때 프리 프로세싱 하는 거, 혹은 데이터를 탐색하는 기법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이해를 하는데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예제와 같이 이 데이터에서 이제 여러분이 바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추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알고리즘들은 모두 다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바른 하이퍼 파라미터를 잘 찾아주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차원의 개수라든지 이런 데이터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학기 중에 여러 번 강조했듯이 우리가 이 각각의 모델에 대한
각각의 모델 내부의 알고리즘들을 상세하게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각각의 모델이 가정하고 있는 이 어쌔션들, 그리고 각각의 모델에서 우리가 설정해 줘야 되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이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코딩만 하는 식으로, 우리 코딩하는 건 굉장히 쉬웠잖아요. 그냥 이 메소드를 불러와서 그냥 빗하고 그냥 프레딕트 하는 식으로 이렇게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없이 데이터에다가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는 경우에 정확한 모델, 좋은 모델을 만들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알고리즘들은 메인 알고리즘이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들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연구를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논문들을 보게 되면은 들어보지 못한 알고리즘들, 각각의 개인 연구자들이 만든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한 논문에서 좋다고 말한 어떤 특정 알고리즘이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보다 항상 모든 경우에 좋다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배운 알고리즘들이 유명한 이유는 굉장히 제너럴하게 다양한 데이터셋에 굉장히 잘 동작하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링을 할 때 어떤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알고리즘보다 우리가 지금 배운 이런 주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올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잘 종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학기 때 배웠던 것들 랩업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려야 될 것을 이제 더해서 전체 파이프라인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